네, 안녕하세요. 영신여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용액의 총괄성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매에 용지를 녹인 어떤 묽은 용액, 사실 이 진한 용액의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요. 이런 묽은 용액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그 알갱이 수, 즉 이제 몰수겠죠. 뭐 여기에서는 몰 농도나 몰랄 농도가 되겠죠. 이런 몰수에 따라서 결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총괄성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뭐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끓는 점 오름 현상, 어는 점 내림 현상, 그리고 뭐 삼투압. 물론 이 삼투압은 시험 범위에 제외되고요. 깊이 있게 다루지 않도록 할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우리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알갱이 수, 즉 몰수에 따라서 그런 묽은 용액의 성질이 결정된 것을 우리는 총괄성이라고 해요. 먼저 증기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봐주시면,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용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용기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용기를 잘 비교를 해주세요. 증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용기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증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먼저 증기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런 용기처럼 밀폐된 상태, 그리고 날아가는 거죠. 증발되는 속도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응축되는 속도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증기 성분, 기체입니다. 증기 성분이라고 한 것은 이 증기 성분이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달라 보이는 게 뭐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용매만 있는 경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을 측정한 경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노란색 알갱이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섞여 있죠. 이게 지금 용질 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묽은 용액 상태의 증기압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이제 게이지를 보면 왼쪽에 보이는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에 비해서 이 용액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증기압력이 3에서 지금 1을 가리키고 있죠. 증기압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 묽은 용액의 경우에는 이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용질 입자 있죠. 용질 입자는 비휘발성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발하는 것은 무엇만 증발한다? 용매, 초록색 동그라미, 용매 입자만 증발한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휘발성 용질이 포함된 용액 상황과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증기압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뭐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일단 용매 입자만 증발하는 왼쪽의 경우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증발이 잘 일어나느냐, 증발이 잘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용질 입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용질 입자에 의해서 용매가 가려지게 돼요.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바로 증발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기화를 얘기할 때 우리 이것을 증발이라고 했죠. 액체의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용매만 있을 때에 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용질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용매와 용질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뭐 인력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런 용맥이 날아가고 싶은데, 증발을 하고 싶은데
용질 입자에 의해서 가려지기도 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붙들리기도 하면서 잘 날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증기 성분에 해당하는 입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증기압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 상황이 되게 되면 증기압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날아가는 건 뭐만 날아간다? 용매만 증발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에요. 자,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부분을 한번 볼게요. 탐구도 사실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요. 뭐 차이가 있다면 이 두 용기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자, 왼쪽에는 순수하게 용매만 있는 경우, 오른쪽은 용질 입자. 여기선 지금 설탕이 용질 입자가 되겠네요. 설탕과 같은 용질 입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증기압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증기압력의 차이를 이제 델타 P로 표시했어요. 증기압력의 차이를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로 직접 보여주는 게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은 기둥이 어느 쪽으로 밀려 올라가 있습니까? 용액 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수하게 용매만 있는 경우에 그 용매만 있는 경우의 그 증기압력이 용액 상황의 증기압력에 비해서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용매에서 용액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증기압력은 순 기둥의 높이 차이만큼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다?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은 기둥에 높이 차가 생기는 까닭. 자, 이것은 증기압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자, 물과 설탕물의 증기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은 기둥에 높이 차가 생기고요. 여기서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설탕물 용액 상황이에요. 물만 있을 때 순수한 용매죠. 누가 더 증기압력이 높다? 그렇죠. 순수하게 용매만 있는, 즉 물만 있는 상황이 설탕물 용액 상황보다는 증기압력이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용맥에서 용액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증기압력이 더 감소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설탕물의 농도가 더 진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용질 입자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용질 입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증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증발 못하는 거죠. 가려지고 붙들려서 용매 입자만 증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더 증발을 잘 못하니까 증기압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럼 높이 차이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순수한 용매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력의 변화가 없어요. 반면에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오른쪽 용액 상황에서는 증기압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높이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설탕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설탕물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매죠. 증발하는 용매 입자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 더 커진다. 근본적으로 용액의 증기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의 차이, 델타 P라고 표현했죠. 증기압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증기압력 내림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증기압력 내림을 좀 더 이제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할 텐데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랑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물놀이를 하고 나서 이제 옷을 벗어서 이제 말리겠죠. 근데 바닷물에서 놀 때랑 계곡물에서 놀 때 이 젖은 옷을 말린다고 가정하게 됐을 때 그 마르는 속도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닷물에 젖은 옷은 계곡물에 젖은 옷보다 마른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게 일종의 증기 압력 내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계곡에서 보시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에 비해서 바닷물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고 옷을 말리게 되면 더 잘 마르지 않아요. 마른 속도가 더 느리죠. 이것은 바로 증기 압력 내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계곡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용매, 그러니까 물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금이라고 하는 용질 입자가 섞여 있는 일종의 용액, 묽은 용액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발하는 속도도 바닷물이 더 느릴 거고요. 왜냐하면 증발할 때는 물만 증발해야 되기 때문에, 용매만 증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검은 옷을 입고 바닷물에서 놀게 되면 물만 증발하고 하얗게 소금기가 남게 되는 거예요. 물만 증발해야 되는데 이 소금과 같은 용질 입자에 의해서 가려지고 붙잡혀서 물은 잘 증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른 속도가 더 더딜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표적인 어떤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를 보게 되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왼쪽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용기가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용기가 있어요. 왼쪽은 딱 봐도 이건 순수한 용매더라. 순수한 용매만 있는 경우, 오른쪽은 용질 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요 보라색 동그라미 요게 지금 용매 입자고요. 노란색 동그라미 요게 지금 뭐다? 용질 입자예요. 자, 숫자를 세 보시면 왼쪽에 있는 용매 입자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15개의 용매 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용액 같은 경우에는 자, 중간중간에 하나, 둘, 세 개의 용질 입자가 섞여 있는 거죠. 그 정리해보면 왼쪽에는 15개의 용매 입자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12개의 용매 입자와 하나, 둘, 세 개의 용질 입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량적으로 봤을 때 용액의 경우는 증기압력이 더 낮다. 증기압력이 더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얼마나 더 낮게 측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겠죠.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15개가 날아간다고 했을 때 15개가 증발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온도 그리고 같은 압력 그리고 밀폐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15개가 아니라 12개의 용매 입자가 증발하겠죠. 자, 왼쪽은 15개가 날아가고 오른쪽은 12개가 날아간다. 자, 그러면 12개가 날아간다는 것은 3개만큼에 해당하는 용매 입자가 나타낼 수 있는 증기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왼쪽에 보이는 증기압력, 용매가 나타낸 증기압력이 있는데 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은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보세요. 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은 몇 개 날아간 거죠? 12개의 용매 입자가 날아간 거죠. 순수한 용매일 땐 15개가 날아가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용액은 12개가 날아가는 것이니 자, 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즉 15개가 날아갈 때에 비해서 곱하기 15분의 12를 해줘야 된다. 3개만큼이 줄어드니까 12개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15분의 12를 곱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15분의 12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용매의 몰 분율이 됩니다. 자, 15개의 용매 입자 중에서 죄송합니다. 15개의 전체 입자 중에서 12개가 뭐냐? 바로 용매더라. 자, 전체 입자수, 전체 몰수 대비 특정 원소의 몰수 비율을 우리는 몰 분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15개 전체 입자 중에서 12개가 용매니 15분의 12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용매의 몰 분율이 된다라는 거죠.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나타내는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만큼 그 값이 뭐가 된다? 바로 용액의 증기 압력이 된다. 그러면 이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은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뭐 아래쪽에 뭐 좀 복잡하게 뭐 식들이 나와 있고 막 이걸 외워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용액의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수하게 용매만 있을 때에 비해서 증기 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용액의 증기 압력은 어떻게 계산된다? 자,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만큼 그 값이 용액의 증기 압력이 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프랑스 과학자 라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을 정량적으로 정리한 과학자예요. 뭐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는 교과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이것을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라울의 법칙 한번 봅시다. 라울의 법칙은 용액의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매,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 값,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증기 압력에 비해서 더 값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얼마나 작을 거냐? 그 차이 값을 우리는 증기 압력 내림이라고 본다. 델타 P 값은 바로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과 용액의 증기 압력, 그 값의 차이겠죠. 그런데 당연히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 압력이 용액 상황의 증기 압력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 압력에서 용액의 증기 압력을 빼주는 거죠. 다시 용매의 증기 압력에서 용액의 증기 압력, 용매의 증기 압력에서 용액의 증기 압력을 빼주는 걸로 증기 압력 내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의 과학자 라울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자, 용질의 조건이에요. 지금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 즉 비휘발성, 증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해질 용질. 자,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함인데, 전해질 용질이 됐을 때는 요 증기 압력 내림을 생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건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질이 돼버리게 되면 용질 입자가 용해된 과정에서 쪼개지기 때문에 실제 어떤 그러니까 농도, 몰 농도라든지 몰랄 농도, 뭐 몰 농도라고 본다면 몰 농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몰 농도보다는 좀 더 커지게 돼요. 이 입자 자체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그냥 단순히 녹아 들어가기만 하고 이온화가 되지 않는 비전해질 용질. 자, 두 가지가 조건이 됩니다. 용질은 증발하면 안 된다. 비휘발성이면서 쪼개지면 안 된다. 이온화되면 안 된다.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그런 용액의 증기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용액의 증기 압력은 바로 순수할 때의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울의 법칙으로, 자, 여기 뭐 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라울 법칙으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얼마만큼 증기압력이 떨어질 거냐 하는 델타 P 값이죠. 이 부분은 용질의 몰 분율, 자,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 식을 다시 이거 뭐 하나 더 이거 외워야 되나요? 자,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위에 지금 나오는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자, 15개 중에서 3개가 용질 입자였죠. 그렇죠? 그러면 증기압력이 떨어질 때 바로 그 3개의 입자만큼 떨어질 거다. 증기압력이 감소할 거다. 그러면 이 델타 P 값이라고 한 건 결국 뭐냐면 얼마만큼 증기압력이 떨어질 거냐? 결국 용질 입자 그 3개만큼 떨어질 거다. 근데 이건 3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3개 입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냐?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압력, 다시 말하면 15개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15분의 3을 곱해주면 15분의 3을 곱해주면 자 15에다가 15분의 3을 곱해주면 3이 나오겠죠. 이 15분의 3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용질의 몰 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개 전체 입자 중에서 몇 개? 3개가 용질 입자였으니까 1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의 뭐가 된다? 몰 분율이 된다. 그래서 델타 P 값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압력에다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준 값으로 나타난다 라는 건데, 자, 이 식과 이 식을 두 개 위아래 있는 식을 다 외워야 되냐?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증기압력 내림은 이런 식을 외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액 상황이 됐을 때 순수한 용매만 증발할 때 비해서 어떤 점이 바뀌는지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런 수식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를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도씨에서 자,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증기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23.8mm Hg. 자, 물의 증기압력을 우리는 수증기압이라고 해요. 어쨌거나 뭐 물의 증기압력이 요런 온도일 때 요 정도의 압력을 나타낸다.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자, 물 18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해보자. 자, 일단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물의 증기압력 23.8mm Hg에 비해서 포도당 용액의 증기압력은 더 클까 작을까?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는 용액이잖아. 용액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증기압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과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용매의 몰 분율을 알아야 된다. 일단 여기에서는 델타 P 값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델타 P 값을 계산을 했는데 뭐 이렇게 봅시다.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해놓고 왜 용질의 몰 분율을 지금 계산을 해 놨느냐? 요 식을 쓰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써서 델타 P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델타 P 값만큼 값을 깎아버리면 뭐가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오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포도당의 몰 분율을 계산을 해보자. 자, 포도당은 몰 분율이 어떻게 될까? 물 18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이니, 자, 포도당의 몰 분율은 자, 물 180g, 물의 분자량은 18이죠. 그럼 180g은 10몰이겠죠. 그 다음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180이 분자량인데 18g이니까 0.1몰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얘는 10.1몰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서 0.1몰만큼이 누구다? 포도당이다 라는 거니까 101분의 1이 포도당의 몰 분율이 된다. 그럼 델타 P 값이라고 하는 것은 101분의 1 용질의 몰 분율에다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을 곱해줘서 구해주면 뭐 0.24mm Hg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요 값을 어디서 23.8에서 빼주면 그게 뭐다? 용액, 즉 포도당 용액에서의 뭐가 증기압이 되겠죠. 자, 용액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보다는 증기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얼만큼 낮을 거냐? 계산된 0.24mm Hg만큼 작으니까 그 값을 빼서 용액인 포도당 용액의 증기압을 계산을 해준다. 자, 우리가 이제 더 판서를 보면서 라우르 법칙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용액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낸다. 이 값은 잘 생각해봐. 순수한 용매일 때에 비해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용매의
몰 분율이 1보다 클 수는 없잖아. 무조건 1보다 작은 분수 형태로 나타나겠죠. 값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증기압력 감소 효과가 있는데 그 얼마만큼 감소할 것인지를 우린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고 델타 P 값으로 표현을 하더라.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값, 이 값의 두 값의 차이겠죠. 그만큼이 증기압력 내림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라울의 법칙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용액의 총괄성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뵐게요.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릴 것들은 묽은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이라든지 어는 점 내림 현상과 같은 건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